어디다 대고 군대를 갔었냐 이런 걸 물어보고 지랄이세요. 예. 자, 진정들 하시고. 자,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가 나와. 지금부터 왜 북한에서 전통문을 보냈다는 것에 왜 화를 냈는가? 예, 왜 북한이 전통문 보내는 게 문제냐? 여기가 나와요. 정부가, 즉 박근혜 정부가 이호 이사장의 방북 당일에 이호 이사장을 메신저로 활용하지 않은 채 별도로 대북 제안에 나선 것이라면, 잘 들어, 이게 중심이야. 별도로, 그러니까 이호 여사를 무시하고 지들이 따로 북한에다가 대화 제의에 나선 것이라면, 이거는 과거 정부를 상징하는 이호 이사장에게 남북관계 개선의 공과 스포트라이트를 돌리지 않으려는, 한마디로 이호 여사가 뭔가 남북관계 개선에 공을 세웠다라는 그런 이 칭찬을 받을까봐 이 스포트라이트를 돌리지 않으려는 불필요한 경쟁심에서 비롯된 무리수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니까 전통문을 따로 보낸 이유가, 그러니까 이호 여사가 남북관계 개선을 해갖고 돌아오면 괜히 막 그 칭찬받을까봐, 그래서 초치는 경쟁심으로 자기네가 이 전통문을 보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그런 별도의 제스처를 취한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북의 반발을 불러서 남북관계 개선의 주요한 계기 하나를 날려버렸다는 비판도 가능한 대목이다. 좌우지간 이 전통문을 보내서 북한이 이호 여사를 불렀던 이유는 뭐냐? 이 오이사 조치 해제를 비롯한 남쪽의 선물을 이호를 통해 갖고 와라 이거예요.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에 있었던 평화통일 논의들, 하면 6.15 선언, 14선언 이런 내용을 다시 이 박근혜 정부가 인정해라, 그런 뜻으로 초청을 한 건데, 이 박근혜가 이호는 그냥 민간인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호를 통해 보낼 수 없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지금 따로 전통문을 보냈기 때문에 북한에서 열받았다는 거지. 북한에서 대화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줬는데, 통로를 줬는데 그 통로를 무시한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북한이 전화를 한 거지. 이호를 통해서, 야, 너네 나한테 뭐 줄 거야? 나도 이호를 통해서 줄게. 그리고 이쪽 전화를 했는데 딴 전화를 건 거야. 딴 전화를 걸어갖고 지금 이쪽에서 얘기한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북한이, 이 김정은이가 이게 버르장머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가 열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93세의 이호 이사장을 물먹인 거죠. 아주 버르장머리 없이 결례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남측에서 따로 전통문을 보내서 다른 루트로 이야기하자라는, 이거는 뭐냐면 북한 측에서 건 전화를 거절하고 지네들이 건 전화만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알아요. 아는데 뭐하러 그걸 김정은이라고 치면 추천합시다라고 떠서 그랬다. 지금 저 사람을 뭐 변명해 주는 거야? 강퇴시켰다고?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니네들이 나 추천을 하라고. 남들더러 추천하라고 지랄하지 말고 너네나 추천을 해. 꼭 이런 새끼들이 말이에요. 지들은 추천 안 하면서 남들더러 추천하라고 내 연병들이야. 미치겠지? 너네가 막 이렇게 하루 종일 준비해가지고 뛰었는데, 막 저기 지뢰 사건 터트려갖고 뭔가 이렇게 북풍을 불게 하고 싶은데, 망치 부인이 아침에 11시부터 그냥 초루치니까 열받지. 속상한 건 이해를 해. 그러니까 너네만 추천을 해. 남들더러 추천하라고 얘기하지 말고. 어서 들어오세요. 추천해주신 1549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아직 추천 안 하고 버티고 있는 약 600명 누구일지 매우 궁금하네요. 아까 우리가 방송 시작할 때 한 500여 명이 추천한 상태였어. 자, 지금 추천 안 하고 있는 인간들아, 니네들 오늘 밤에 녹색 설사가 가득히 물들어 있는 이부자리에서 눈 뜰지어다. 추천 안 한 인간들을 협박하기 위해서 하도 추천합시다 그래서 내가 불탄 10미닛을 올렸어. 자, 이 10분 동안 강제로 추천을 지금 받으면서 하던 얘기 마저 할게요. 정부가 이 2호의 방북 당일에 2호 이사장을 메신저로 활용하지 않은 채 별도의 대북 제안에 나선 것이라면,
이건 과거 정부를 상징하는 이호 이사장에게 남북관계 개선에 공과 스포트라이트를 돌리지 않으려는 불필요한 경쟁심에서 비롯된 무리수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북의 반발을 불러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한 계기 하나를 날려버렸다는 비판도 가능한 대목이다. 네 얼굴이 설사각이다. 그러니까 그 거울을 내리고 화면을 봐. 자, 우리 어린 벗들 집중할 수 있도록 올릴게요. 이호 이사장이 지난 8일 서울로 돌아와 한 발언이 정부의 별도 전통문 발송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이사장은 이날 귀한 회견에서 저는 이번 방북에서 어떠한 공식 업무도 부여받지 않았지만 요 표현, 예, 이번 방북에서 어떤 공식 업무도 부여받지 않았지만 한마디로 정부에서 어떠한 공적인 부탁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6.15 정신을 키우는데 일조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정을 소화했다고 말했다. 방북단의 한 인사는 정부가 메시지 전달 등 임무를 부여했으면 수행할 생각이 있었다는 뼈있는 말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무리수가 이 이사장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만남이 불발된 원인의 하나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통문 외에도 정부는 이호 이사장의 방북을 개인 차원으로 한정하는 등 이번 방북을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의원 등 국민의 정부에서 남북관계를 이끈 경험이 있는 인사들도 방북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대거 배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임 전 장관과 같은 전직 장관도 정치인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방북은 인도적 차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정치인이 방북단에 포함되는 것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정부가 북쪽이 당국 간 대화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쪽 주도로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원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면담 불발엔 김정은 또한 공동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정은이 미국 농구선수 데니스 로드먼을 환대하면서 93살의 고령의 이호 이사장을 초청하고도 만나지 않은 것은 그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와 외교 능력을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다. 남북이 이 이사장의 방북을 관계회복의 전기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올해 남북관계 개선은 더욱 어렵게 됐다. 8.15 남북 공동행사 개최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8월 17일부터 2주간 한미연합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시작되는 등 남북 간의 갈등이 빚어질 공산이 커졌다며 유일한 전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 기념사에서 의미 있는 대북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우리 방송에서 이호 여사의 방북에 대해서 다룰까 하다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갖고 내가 안 다루고 있었어요. 예. 이제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까지 지금 상황이 이해가 돼요? 왜 지난주에 터진 북한 지뢰가 오늘에서야 속보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에 지뢰가 터졌어. 그래서 이제 우리 군인이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게 마치 오늘 터진 것처럼 지금 막 뉴스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뭔가 북한에 대한 분노, 북한에 대한 불만으로 지금 오늘 이 이호 여사의 방북이 실패한, 예, 이 책임을 북한으로 돌리고 싶은 그런 거 아니겠냐라는 네티즌의 합리적 의혹 두 번째가 있는 거죠.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일단 이제 이 지뢰 폭발 이야기가, 무엇보다 이제 이 지뢰 폭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뢰 폭발이 지난주 화요일에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뉴스가 됐냐? 왜 오늘에서야 뉴스가 나왔냐? 요거는 지금 오늘 정도 되니까, 사실 이게 오늘 아침 뉴스에도 없었던 거야. 이미 지난주 화요일에 있었던 게 왜 오전 10시 속보로 터져? 왜냐하면, 이호 여사의 방북이 김정은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이었는데 그걸 우리 정부에서 실수로 끊었다라는 비판 여론이 나오니까 긴급하게 속보로 투입한 거 아니냐. 긴급하게 속보로 투입한 거 아니냐. 국정원 직원 이야기는 이미 지난주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국정원 그 반바지 얘기가 나왔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걸 가리기 위한 게 아니라 사실 이 주일날까지 없었던 2호 방북의 성과가 없는 이유가 우리 정부에서 따로 전통문을 보냈다. 그게 북한 측에서 걸어온 전화를 끊고
다른 전화로 걸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열받아가지고 다 파토내버린 거다라는 이 보도가 배경이 아닐까? 예. 라는, 예, 보도가 아닐까라는, 두 번째 추측인 거죠. 첫 번째는 이제 국정원 반바지의 출연. 국정원 반바지가 이 소방차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 이 뉴스를 가리기 위해서, 한마디로 국정원 해킹 뉴스를 가리기 위해서 지난주 화요일에 터진 지뢰가 오늘 터진 것처럼 속보를 낸 거냐? 아니면 2.25 방북에서 김정은과의 그러니까 남북 간에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어떤 통로 역할을 그러니까 온 세계에서 기대를 했단 말이야. 국제적으로 관심사였어, 이게. 2.25 방북이. 근데 가서 김정을 못 만났단 말이야. 김정은 이 자식이 왜 불러놓고 이게 초청을 해놓고 90이 넘은 노인을 초청해놓고 안 만나준 이 싸가지 없는 짓거리가 왜 벌어진 거냐? 요게 이 전통문에서 밝혀진 거야. 따로 전통문을 보내서 한마디로 북측의 대화 제의를 묵사발을 냈기 때문에 북쪽에서 파토를 낸 거다라는 그 배경이 밝혀진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잘못이 드러난 거야, 오늘. 일제히 오늘 보도됐잖아. 어제 보도 안 되지 않았어요? 난 어제 못 봤어요. 예. 어제 보도를 못 봤고, 오늘 이 2.25 요 단독이 나온 거야. 한겨레랑 경향이 2.25 그 방북 성과가 없는 김정은 만남 불발의 원인이 우리 정부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게 오늘 발표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어떻게든지 덮어야 되잖아. 덮어야 되니까 이게 지금 지난주에 터진 지뢰를 오늘 터진 것처럼, 예, 오늘 터진 것처럼 지금 급하게 속보를 내는 거 아니냐. 라는 그 합리적 의혹이 든다는 거지. 근데 이제, 예,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지금 이 그 박재홍의 뉴스쇼 거기 제작진들에게 내가 항의를 하려고 CBS에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글이 안 써지는 거야. 글이 안 써져. 그리고 보니까 그 레인보우 게시판이라고 있어요. CBS 라디오를 들으면서 네티즌들이 막 비판하는 글을 쓰는 공간이야. 그런데 그 게시판이 비공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CBS 요 박재홍의 뉴스쇼 진행하는 이 진행자가 한마디로 PD나 이런 사람들이 좀 문제 있는 것 같아. 아니, 그 레인보우를 왜 만들었어? 네티즌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야? 그러면 라디오를 들으면서 인터넷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게 해놔야지. 그걸 왜 막았어? 왜 막았냐? 내가 그 이유를 알지. 왜냐하면 이게 라디오를 들으면요, 그 돈 주고 유료로 문자 보낸 사람들 걸 읽어줄 때 반반 읽어줘.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 입장으로 하나 읽어주고 일반 국민 여론 하나 읽어준단 말이야. 그런데 실제로 레인보우 게시판에 들어가서 보면 90%가 정부 비판자야. 90%가 정부 비판인데 맨날 문자 온 건 똑같이 마치 같은 의견이 있는 것처럼, 같은 양의 의견인 것처럼 새누리 절반, 그 새누리 비판 의견 절반 이렇게 읽어줬단 말이야, 하나씩. 버퍼링이 있어요? 예, 그 님들의 전화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버퍼링이 있을 리가 없어. 지금 버퍼링이 있었다면 그건 당신들의 그 통신사 환경의 문제야. 예. 버퍼 있다는 거는 님들 지금 주변에 인터넷 접속자가 많거나 님이 있는 곳에 지금 인터넷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레인보우 게시판을 비공개로 돌리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 이 이호 여사의 방북이 왜 방북해서 김정은과 만나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왜 날렸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심층 인터뷰를 하고자 했다면 김대중 평화센터에다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남북관계를 빠삭하게 알고 있는 정치평론가들에게 의견을 묻거나, 아니면 정당의 국회의원에게 물을 거면 여야 의원 공동으로 물어봐야 그게 정상인 거지. 10분 이상을 하태경한테만 전화를 하고 있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듣고 있는 거야. 김대중 재단의 문제다. 준비를 미리 못한 거다. 이 박재홍의 뉴스에 오늘 공식적으로 경고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아니, 언론이 기계적 중립이라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왜 이호 여사의 방북이 김정은을 못 만났는지 언론이라면, 진짜 언론이라면 갔다가 불발된 이 배경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제3의 인자를 만나든가, 그게 아니면 여야 공동으로 입장 발표를 하게 하든가. 말 같지도 않은 하태경의 변명만 10분 이상을, 그게 무슨 언론이야.
공식적 경고하는 거야 내가 지금. 시청하지 말기 운동을 해볼까 보다. 근데 보니까 이미 CBS가 지금 CBS가 그 변질된 거 약간 뭐라 본질이 드러나고 있는 거야. 원래 CBS가요 그 뭐라나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때는 그 교회 운동하는 사람들이 박정희 전두환하고 반대를 했어. 교인들이 교회가 박정희 전두환에게 맞서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반독재 운동을 교회를 통해서 많이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CBS가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이 좀 있었던 건데, 그런데 이게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이 CBS에다가 굉장히 무수한 압력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김용민도 그래서 잘린 거 아니야, 2008년에. 그러면서 이제 CBS가 기계적 중립도 지키지 않는 거야. 기계적 중립도 지키지 않고 소위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의 부자들의 그 입장에 그 좌지우지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 이 내용의 핵심이 없는 거야, 지금. 중요한 내용의 핵심을 지금 잃어버렸어. 사실은요, 이게 박지영의 뉴스쇼로 바뀌기 전에 김현정 뉴스쇼를 할 때, 그때 우리나라에서 화이트 칼라가 가장 신뢰한 언론이 김현정 쇼였어. 근데 박지영으로 딱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논점이 흐려지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정치인 인터뷰가 개판이야. 박재영 쇼 된 다음에 하태경 몇 번 출연했는지 한번 봐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하태경밖에 없냐? 대한민국에 말 잘하는 국회의원이 하태경밖에 없어? 이게 무슨 박재영 쇼가 하태경 쇼도 아니고 뻑하면 하태경이야. 일주일에 멀다 하고. 부를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을 불러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매번 또 야당은 꼭 모자란 사람만 데려다가 인터뷰를 해. 아주 그냥 아침 시간에 짜증나고.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게 이호 여사의 이번 방북이 왜 의미 있냐. 지금 여러분 아베 봐봐. 아베가 지금 8.15 지금 국제관계가 매우 복잡해요. 간단하게만 얘기해도 지금 일본에서 교토통신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이 그 얘기 들었지? 이거 중요한 얘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제관계야. 지금 육자회담 우리나라를 둘러싼 6나라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요동이 치고 있어. 뭐냐? 돌아오는 8월 15일이 일본의 패전일이야. 그날 중국은 그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전승절이라고 불러. 중국이 일본을 이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승 기념일에 박근혜를 초청을 한 거야. 중국에서 박근혜를 지금 초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때 김정은도 불러서 대화를 할까 말까가 지금 막 중국의 계산 중에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일본의 교토통신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이 박근혜한테 지시를 해서 중국 가지 말라고 지시가 내렸다. 미국이 박근혜한테 중국의 전승절에 가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러니까 뭐 시켰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남한 정부 난처해진 거잖아. 우리가 막 미국의 무슨 식민지도 아니고 미국이 시킨 대로 중국과의 관계를 버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부하고 미국하고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이제 팔팔 뛰고 있는 거란 말이야. 지금 이제 미국이랑 우리나라 정부랑 둘 다 우리 그런 적 없다. 외교적으로 그런 얘기 주고받은 적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이게 지금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에 지금 중국에서 박근혜를 초청해 놓은 상태라고. 이 전승기념일에 박근혜 정부를 초청을 했는데 이때 지금 박근혜가 중국 말을 들어야 되느냐, 중국의 초청을 응해야 되느냐. 만약 중국의 초청에 응한다라면 그건 지금 일본 아베를 짓밟는 게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지금 아베가 전쟁 준비한다고 지랄하고 다니는 게 지금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 지금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제 전쟁 준비를 하겠다고 자위대법 개선하고 지랄 연병을 하고 다니는 거란 말이야, 지금. 그러면서 지금 아베가 이번 8월 15일에 그 연설문 초안이 샜는데 그 초안의 내용이 뭐냐? 지난 침략에 대해서도, 역사적 침략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안 하겠다. 지금 그런 초안이 지금 돌았어. 이건 일부러 흘린 거야. 지금 각국에서요, 엄청난 여론전, 올해 8월 15일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야. 이제까지 이런 적 없었잖아. 여러분 이런 적 있었어요? 이제까지 중국에서
중국에서 그 무슨 전승기념일이 있다. 우리 몰랐어. 그런 날이 있는지. 그런데 그런 날에 박근혜를 불렀다 이런 것도 우리 몰랐어. 그런 얘기가 없었잖아. 그런데 그걸 앞두고 지금 아베는 사과를 한다고 계속 유엔에서 주장하더니 사과가 빠졌다라는 연설문 초안이 샜어. 이런 적 있었냐고. 연설문 초안이 샌 적 있어?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번 돌아오는 8월 15일이 한마디로 그 1945년 8월 15일의 입장으로 볼 때, 사실 내가 진짜 웃기는 게 이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하겠다잖아. 그럼 건국 70주년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이번 70주년은 광복 70주년이에요.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이 됐기 때문에 1945년으로부터 70년 되는 날이야. 근데 지금 이승만 지지자들, 이승만 빠돌이들이 주장하는 건국은 48년 8월 15일이야. 그러니까 이번은 건국 70주년도 아니야. 건국 70주년이 아닌데 건국절이라는 이름으로 물타기를 하면서 지금 막 개수작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광복 70주년이야 이번이. 지금 그래서 요 광복 70주년을 앞둔 이 시점이 왜 중요하냐. 지금 미국이 또 선거가 있잖아요. 미국 선거가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압도적으로 우위를 달리던 힐러리가 흔들리고 있어. 민주당이 흔들리는데 사실 힐러리의 지분은 힐러리가 만든 게 아니라 오바마의 그 막판 정책, 노동정책이나 이런 보건정책이나 의료정책 이런 걸로 대다수 국민들, 서민들의 편을 들어주는 정책을 제시했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가 힐러리의 지지세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근데 어쨌거나 힐러리를 깨기 위해서, 힐러리의 아성을 깨기 위해서 계속 클린턴 가문하고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부시가의 제프 부시라는 그 부시 가문의 세 번째 대통령이 지금 나오려고 그런 상황인데 이 부시로는 힐러리를 못 깨는 거야. 얘가 좀 맹한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별로 개성이 없어. 그러니까 그 미국판 허경영이 트럼프를 시켜가지고 미국의 언론을 막 흔드는 거야. 그래서 힐러리 독주 무대에 딱 그 제3후보 띄우기야. 내가 볼 때 트럼프는요 제3후보 띄우기야. 우리 김대중 김영삼 붙을 때 정주영 띄우고 그 다음에 노무현하고 이회창 붙을 때 정몽준 띄우고 그랬던 것처럼 제3후보에게 모든 언론을 주목시켜서 제3후보에게 모든 언론을 주목시켜서 지금 실제 전쟁은 트럼프가 내가 볼 때 대통령 선거 못 나와.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면 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제까지 나온 막말만 해도 어마어마해. 근데 끊임없이 트럼프를 띄우는 거야. 이유가 뭐냐? 힐러리 독주 체제를 깨기 위해서 제3후보를 띄워가지고 둘 다 제프씨나 힐러리가 보도에 안 나와. 트럼프. 내 말이 맞지? 실제로는 부시에게로, 그러니까 그 구도를 그럼 그들은 왜 부시를 띄울까요? 부시가 떠야 전쟁을 하지. 지금 아버지 부시 때 걸프전을 했어. 그래서 무기산업자들이 떼돈을 벌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아들 부시가 이라크 전쟁을 해갖고 7년 동안 또 떼돈을 벌었어. 그런데 오바마 8년, 클린턴 8년 동안 무기산업자들이 돈을 못 번 거야. 얘네들은 어떻게든지 부시 가문에서 공화당이 집권을 해야 돼. 공화당이 집권을 해야 전쟁을 통한 이익을 얻는다는 거지. 그게 지금 미국의 선거 계산이야. 미국은 지금 선거로 다가가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이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아베가 지금 자위대법을 고치면서 외부로의 침략 전쟁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가장 중국과 미국이 붙는다면 중국 본토에서 싸우겠냐? 미국 본토에서 싸우겠냐? 잘 생각해봐. 전쟁이 난다면 동북아에서 패권 다툼을 한다면 물리적 충돌이 있다면 중국 본토에서 싸우겠어? 미국 본토에서 싸우겠어? 당연히 한반도에서 싸우려고 할 거 아니야. 김정은 핑계 대면서. 그러니까 김정은이 뚱땡이 새끼도 그거 안단 말이야. 이대로 가면 북한의 평양이 박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평양이 박살나기 전에 소위 이번 8월 15일에 어떤 평화 무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절박감이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뚱땡이가 이호 여사들을 부른 거 아니야. 이호 여사를 초청을 했던 이유가 걔네도 걔네 나름대로 절박감이 있는 거야. 아싸 잘됐네요. 그러면 평양 날아가면 되잖아요. 클린턴 때 평양을 날리는 시뮬레이션을 했어. 클린턴 때 평양을 날리는 시뮬레이션 했는데 평양만 날아간 게 아니라
서울 대전보다 평양 서울이 더 가깝다고. 그래서 평양을 폭파시키면 한반도 북부, 그러니까 그 서울 경기 3분의 1이 날아가. 그러면 서울도 날아가. 그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뭘 해야 되는 상황이야. 어떻게든지 그 남북 대화를 열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에서 그 기회를 발로 찼다는 거야. 그게 오늘 망치 부인이 매우 열받은 사건이야.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시민사회단체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보이세요? 오늘 방송 내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방송인데 이해가 돼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좀 돼요? 이 매우 심각한 상황, 국제 정세가 지금 매우 복잡하고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 매우 복잡하게 한반도의 남북 관계를 지금 꼰 게 지금 우리 정부의 실수였다. 전통문을 따로 보내면서 거기서 일이 어그러진 거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이거 오늘 되게 중요한 뉴스야. 전화를 못 받으시네? 아니야. 뭐 누구 강퇴시키라 그러지 마. 쟤도 이렇게 앉아있다가 사람 될지 알아? 내가 뭐라 그랬어? 여기 들어오는 벌레가 다 내 벌레라 그랬지? 누구 강퇴시키라 그러지 마. 30분 앉아있다가 이제 막 방송이 들릴만 할 때 내 목소리가 좀 거칠어. 내 목소리가 거친데 한 30분 있어야 들려. 그래서 이제 알아듣기 시작할 때 그때 강퇴시켜야 열받는 거야. 나름 고문 중인데 그 누구 강퇴시키라고 그러고 지랄하지 말고 기다려. 나 지금 중요한 인물이랑 전화 통화해야 돼. 얼마인지 아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효원영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네, 아유, 진짜 네. 몇 년 된 것 같죠? 네,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인터뷰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 네. 오늘도 어디 지방 가시는 것 같은데? 예. 순천에 그 관련 교육이 있어서 갑니다. 근데 전국에 지금 환경교육하러 다니시는 거죠? 많이 다니는 건 아닌데요. 네. 오늘 공교롭게도, 예. 그래요. 쳐가지고, 예. 하여튼 뭐 여기저기서 양효원영 국장님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는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제 우리 방송의 첫 코너인데요. 일단 네네. 저도 궁금하고 우리 시청자들도 궁금한데 네. 지금 이제 이 시간에 우리 코너 이름이 시민사회단체의 주요 이슈 요 네네. 코너거든요. 네네. 네. 이 코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네네,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 코너를 앞으로 매주 이렇게 저한테 전화로 알려주실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지금 매주 월요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주에 있었던 주요한 일들 중에서
그러니까 추천수가 높은 것들 위주로 해서 네. 베스트 5를 정했거든요. 그 그러니까 어디에다 이거는, 추천하는 건데요, 그게? 이게 이제 시민정치마당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시민정치마당. 네, 시민정치마당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전국에 한 150개, 아직도 다 모으진 못했는데, 한 네. 150여 곳의 NGO들이 여기 다 RSS로 다 이제 소식들이 올라와요. 네. 네, 그래서 주당, 요즘은 좀 휴가 기간이라 한 100여 개로 좀 뜸한데, 많이 올라올 때는 300~400개 정도씩 올라오거든요, 일주일에. 네. 네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페이스북 로그인으로 보통 많이 들어오세요. 네.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주 많지는 않지만, 네. 오신 분들, 그렇게 이제 가입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로그인하지 않아도,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통해서 이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추천 클릭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네. 했을 때 가장 많이 된 것부터 해서 이제 5개를 베스트 5를 꼽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12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에서 그 네네. 중심적인 이슈들이 올라오고 그런 것들이 네네. 이제 많이 회자된 베스트 5를 골라서 앞으로 저희 네네. 방송에서 소개해 주시는 걸로.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예. 아주 내용 있는 그 코너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네, 여기 시민정치마당이라는 네. 사이트는 그러니까 이 NGO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네. 우리가 이제 NGO 자체에 무슨 뭐 방송사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사이트나 이게 없다 보니까 그렇죠. 각각의 단체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렇죠.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걸 뭐 언론 통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사이트를 구축해서 한다는 거는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게 카페로 올라오는 것도 있고 아니면 자체 사이트도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사이트가 또 막혀 있는 것도 있고 잘 다운도 잘 돼요. 근데 그래요. 그런 거를 네. 올라간 거를 다 RSS로 수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고립되어 있거나 아니면 독립적으로 보이는 그 모든 단체들을 다 끌어모으다 보면 네.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이렇게 많은 이슈로 다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네. 그거를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노출을 하게 되면 그럼 많이 알려지게 되는 거죠. 서로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자들에게 소개도 하고 그리고 이 사이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긁어와서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링크를 다 만들어요. 링크를. 그래서 네. 직접 그 해당 그 내용을 생산한 단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트에 조회수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링크를 통해서 해당 단체 예. 어떻게 보면 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단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단체들이 직접 그 홈페이지에 사람들이 유입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도 고민이 굉장히 네. 시민사회 단체들이 각자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그 네. 내용들을 우리들이 알아볼 왜냐 언론이 보도를 안 하니까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네. 이런 좋은 코너가 만들어진다니까 저희도 굉장히 네. 반갑게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우리가 네네. 오랫동안 이 코너를 유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이야기. 자 그럼 한번 네. 지난주에 최대 이슈는 뭐였는지요? 예. 제일 밑에 거부터 올라갈까요? 위에 거부터 내려올까요? 밑에 거부터 올라가야 또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밑에 거부터 올라갈게요. 네. 이게 얼마 전까지도 이제 베스트 2였는데 지금 5로 제일 밑으로 떨어지긴 했는데요. 네. 그래도 뭐 전국의 수백 개 중에서는 5등이니까. 네. 뭐냐면 기아차 고공농성 51일세에 정몽구 회장이 물도 밥도 차단해서 죽일 셈이냐 이런 내용으로 네. 지금 성명서가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네. 지난주까지 베스트 2였는데 지금 5로 떨어졌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서울광장 옆에 인권위원회 옥상에 아직도 이 더운 날에 그 옥상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고공농성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 광고주가 이제 영업방해를 이유로 물과 식량 반입을 아예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래서 31일 날 7일간 못하게 했다고 하면서 보도자료가 나왔고요. 네. 그래서 그 더위에 그걸 그렇게 했으니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걸 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8월 4일 날 이제 이게 올라오게 된 건데 31일 날 나온 거가. 네. 근데 그게 4일 날 사람들이 이제 급증해서 이제 베스트 2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예. 8월 5일 날 예. 식사 물의 반입이 허락이 됐습니다. 오. 예, 예.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정리하면 SNS에,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기아 자동차 노동자들이 지금 네. 이제 그 시청광장 옆에 있는 인권위 인권위 옥상에서 네, 네. 고공농성을 50일째 하고 있었는데 지난 네, 7월 네. 31일부터 아예 정몽구 회장이 네. 물과 네. 식량 공급을 끊어버렸다, 차단을 했다. 근데 네, 그 네, 내용이 8월 4일에 이 시민 정치마당을 통해서 알려지고 그래서 다음 날 물과 식량이 다시 공급됐다. 예, 허락이 된 거죠. 아, 굉장한 뉴스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반입이 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클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순위가 떨어져도 베스트 중요한 뉴스네요. 네. 네네. 그러니까 31일 날 긴급 성명을 낸 거죠. 31일 네, 날 31일 날 긴급 성명을 냈고 이게 네, 4일 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알려졌고. 이렇게 알려지고 하루 5일 만에? 날, 네, 하루 만에 반입이 된 거죠. 왠지 내가 이긴 것 같아. 네, 이게 베스트 이게- 5였죠? 네, 5였죠. 네. 어쨌든 저는 뭐 안 보더라도 열심히 퍼나가는 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베스트 4가 네. 베스트 4가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친일 김무성 아버지가 애국자로 중각한 이 내용입니다. 그것도 진짜 골 때리던데. 네, 그거 좀 네네.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제 사이트가 방화벽에 쳐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가끔마다 이제 시민사회단체들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보안이 너무 약하니까. 네. 예, 이제 그런 보안이 약한 엔진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 외부 접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 방어벽을 굉장히 많이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용자들도 잘 접근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거를 RSS로 들고 온 여기에는 이제 잘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예, 이제 최근 영화 모 영화지 이제 있는 영화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암살. 네. 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 괜찮습니다. 네. 거기에 신흥무관학교라는 독립학교가 있는데, 네. 이 민족문제연구소가 이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를 함께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새누리당 대표인 김무성 대표의 아버지가 되시는 김용주 회장이 일제 때 친일 행적이 분명한 분이신가 봐요. 네. 근데도 이제 해방 뒤에는 미군 정청의 지원을 받았고, 일본인들이 두고 떠난 전남 군직을 전쟁 중에 불화받아서 이제 부자가 되신 분인 거죠. 네. 근데 이와 관련해서 2년 전만 해도 인터넷에는 김무성 대표의 가족사를 거론하면서 친일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만 있었는데 네. 이제는 이게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게 아닌가라고 미루어 짐작을 하게 되는데요. 뭐라고요? 다시요. 잠깐 말이 끊겼어요. 김무성 대표가 작전을 펼쳤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의 가족사를 거론하면서 친일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이 인터넷에는 수두룩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김무성 대표께서 적극적인 대응을 한 거가 아닌가라고 저희는 미루어 짐작을 하는 게 왜냐하면 이제 최근 김무성이 행보를 가지면서 광주에 내려가서 5.18 행사를 그렇게 하는가 하면 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제기 특히 수원대 의혹에 대해서 이제 지금 참여연대 안준걸 시장이 고발을 당했잖아요. 이런 그래요? 고소 고발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한 친일 행적들도 같이 좀 이렇게 색깔을 약하게 변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친일 행적을 지금 지우고 있는 그런 작업 중인 것 같다. 네네네. 그런 게 이제 친일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그런 거 문제제기를 지금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뉴스가 지난주에 가장 많이 클릭한 네 번째 이야기. 네네. 네 번째로 나왔고, 근데 이거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거기에 민족문제연구소 사이트는 방어벽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데 여기 시민 정치마당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으면서 이제 한겨레 신문에 토요판 커버 스토리로 나온 건데 이제 아버지의 친일 행적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베스트 4. 근데 주변이 무슨 이렇게 아이들이 있나 봐요? 네네. 네, 조금 조용한 데가 안 될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럼요.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막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네네. 이렇게 하면 좀 잘 들릴까요? 네네, 괜찮네요. 네, 좋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죄송합니다. 베스트 3. 베스트 3는 이제 무책임한 대통령 담화를 비판한다는 참여연대 성명서가 베스트 3로 올라왔습니다. 네.
네, 이제 그 8월 6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경제 제도약을 위해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거를 하면서 이제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님이 위원장이신데 네. 그 사회복지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부실한 대처로 수십 명의 생명을 잃고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고통을 겪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반성이나 공공의료 강화 대책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조차 없이 도리어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등을 통해서 의료 영리화 정책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한 거죠. 네. 이런 내용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 산업 그러면은 뭐 뭔가 육성을 하면 좋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 안에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 보니까 의료 영리화 정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확인했지만 공공의료가 무너진 걸 통해서 얼마나 이런 전염병들이 쉽게 퍼지고 있는지를 그리고 또 한 유수의 이제 그 기업의 병원에서 공공에 반하는 걸 하면서 메르스가 이렇게 얼마나 퍼졌는지 확인할 그렇죠. 수 있었잖아요. 삼성에다가 저기 다 맡기고. 네, 그렇죠. 자체적으로 그냥 맡기면서 사실은 그 뭐 파견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이런 쪽의 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더 확산되는 일들을 겪었는데, 근데 사실상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라는 것이 그런 의료 영리화를 더 촉진시키는 거고 공공의료를 더 악화시키는 거다. 이런 내용들이 조목조목 잘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많이 뭐라 그러나 뉴스에서도 지적들을 안 했던 부분인데 이걸 참여연대가 집중적으로 비판을 했다. 네네. 그래서 SNS상에서 많이 인기가 클릭이 많이 되는 그런 기사 중에 하나고요. 네. 그리고 넘버 2가 뭐냐면 이것도 지난주까지 5위로 있다가 이제 2로 올라왔는데요. 네. 뭐냐면 국가정보원의 해킹 사찰에 대해서 네. 고발자들을 모으는 거를 이제 19일까지로 연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해킹 사건 피해자 모집 기간을 연장한다. 예. 네, 2차 그러니까 국민고발단이죠. 2차 예. 국민고발단으로 모집하는 거를 원래 12일까지였는데 이거를 19일까지로 연장하는 형태고요. 이건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민변과 진보넷, 오픈넷, 참여연대, 진보연대 등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진행을 하고 있는 국민고발단이고 1차 때 14명 관계자에 대해서 2,600여 명의 이름으로 고발이 진행됐고 현재는 2차 고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2차 고발은 국정원 관계자뿐만 아니라 청와대 관계자도 고발을 준비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민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종 고발 대상은 아직은 정해지진 않았고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만 알려져 있는 상태고요. 어쨌든 2차 고발은 19일인 일주일 연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와셔서 고발자로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지난주에 이거 뜬 거 보고 바로 저도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발자로 등록을 했는데요. 잠깐만요. 이게 해킹 피해자 고발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해킹 피해자라는 거를 본인이 아니어도 고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네네, 고소 고발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고소는 직접 관계자가 하는 게 고소고, 고발은 이제, 제3자가 할 수도 있는 거. 네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국정원 해킹 피해자가 내가 직접 피해자가 아니어도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고 이런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것만도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해서 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고발자를 모집 중에 있다. 네네, 그렇죠. 이거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를 지금 8월 19일까지 제2차 모집을 하고 있다. 어디로 들어가면 됩니까? 민변.or.kr 해서 뭐 이렇게 다 불러드리긴 그렇고, 여기 들어와서 시민정치마당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베스트 5 중에 2로 지금 등록되어 있으니까. 시민정치마당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바로 그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가 나오니까요. 들어가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이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게 뭐냐면 제주 해군기지 반대 3,000일로 평화를 위한 정황 멈추지 않겠다. 제주 해군기지 3,000일이요? 네네, 3,000일이요. 지난해 8월 3일 날이 이제
제주 해군기지에 맞서서 평화롭게 저항해 온 지 3,000일째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국의 이제 활동가들이 7월 말부터 모여서 행진을 했죠. 그리고 8월 3일날 모여서 행사를 펼쳤는데 이 소식이 1위를 차지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비록 그 공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행동한 사람이 이렇게 많다면 그 운동은 계속될 수 있다.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공권력이 한 20만 명이 투입됐다 그러네요. 네, 연행된 사람만 649명에 이르러 그리고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인원이 589명 그리고 구속된 인원만 38명에 달하고 부과된 벌금 총액이 4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해군기지가 올해 11월에 이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완공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 거죠. 이건 또 동북아 평화 문제랑도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쵸. 뭐 일본의 지금 이 해군기지가 사실 우리나라 스스로 이렇게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의 동북아 네네 전투기지 역할 오키나와에 있던 것이 제주도까지 확장된 형태로 오는 거고 그리고 또 중국과의 마찰이 심해지는 가운데 또 일본이 재무장을 지금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강정이 단순히 이제 전 세계에 그러니까 단순히 해군기지만이 아니라 동북아 전 세계의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게 공사가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오키나와 미군 기지를 축출하기 위한 운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요. 일본도 했는데 우리도 해야죠. 건설된다고 끝이 아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건설 중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지난주에 넘버원으로 이렇게 된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에 가장 뜨거웠던 이슈 5가지를 좀 짚어봤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속보에 치이고 그날 엽기 사건에 치여서 어쩌면 꼭 봐야 되는 중요한 것들을 못 보고 지나가는데 이 코너가 앞으로 그런 우리 시청자분들께 봐야 되는 중요한 줄기를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바쁘시겠지만 시간 꼭 내주시고요. 네, 오늘 제가 좀 시끄러운 데서 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네네. 워낙 바쁘시니까. 교육 끝나고 나서 양해 좀 부탁드리고 하지만 월요일날 어디서든지 꼭 이렇게 연결을 해서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영광을 제가 가질 수만 있다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여러 사이트들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이제 환경운동연합에서 일하지만 사이트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거에 대한 선택권을 누가 가질 거냐. 그게 단체 활동가가 가질 거냐. 아니면 그 사이트에 들어와서 보는 사용자가 가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베스트 5는 어쨌든 운영자가 전혀 개입하지 않고 시민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걸 클릭을 한 거거든요. 물론 동시에 여러 개 클릭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온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순위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중요한 줄기들을 잡아주시는 훌륭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인터뷰 상황이 되게 좀 시끄러워서 제 방송 들으실 때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그리고 오늘 또 처음이라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메일을 받아서 띄워야 되는데 못 띄웠어. 그래서 좀 더 어수선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것 같아요? 이 코너 여러분들 이렇게 잘 몰랐던 내용들 있죠? 그죠? 가령 이제 제주도 해군기지 문제 오늘 주제하고도 연관된 거예요. 오늘 주제하고도 연관된 거. 여러분이 제주도 해군기지를요. 옛날에 이게 이제 이명박 때 문제가 된 건데 이걸 노무현이 결정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강정마을이라는 곳이 있어. 그 강정마을이 제주도 서남해안인데 그 제주도 강정마을에 그 해군기지를 짓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그게 우리나라 해군을 위한 기지인 줄 알고 찬성을 한 거야.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해군을 위한 기지가 아니라 미국이 동북아에서 자신의 군사적 영향권을 확장하기 위해서 오키나와 해군기지의 부설처럼 만드는 게 제주도 해군기지예요. 우리가 그걸 몰랐어. 누가 알았냐? 미국의 무슨 존 스타인인가?
그 여성 평화운동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랑 CNN 방송 앵커가 서로 인터뷰를 해요. 우리도 몰랐는데. 그래서 그 CNN을 통해서 밝혀진 거야. 그래서 제주를 지켜야 된다라는 운동. 그래갖고 외국에서 아예 사이트를 만들어갖고 제주도에 미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글로리아 스타이넘. 미안해. 내 이름은 어떻게 했어. 글로리아 스타이넘이라는 뭐예요. 환경운동가가, 그 CNN, 제일 인기 있는 코너래, 그게. 그 제일 인기 있는 코너의 앵커하고 같이 인터뷰를 하면서 제주도에 짓고 있는 해군기지는 한국인을 위한 기지가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의 전초기지다. 이 미국이 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군기지를 짓게 되면 결국 미국의 두 개의 전쟁이라는 전략, 즉 중동 쪽과 동북아에서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를 수 있도록 군사력을 증강해가는 그들의 전략에 따른 해군기지이고, 이 해군기지를 짓는 순간 동북아는 불필요한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 동북아 관련 국가들은 불필요한 군비 경쟁을 해야 된다. 이건 결국 전 세계의 낭비다. 그래서 평화운동가들이 반대하는 게 제주도 해군기지야. 오늘 처음 한 사람. 요 내용 오늘 처음 한 사람. 예? 제주도 해군기지가 그런 사연이 있는 거 오늘 처음 한 사람들 있죠? 예. 이래서 이 코너가 필요한 거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작년에 올해 메르스 사건이나 작년에 세월호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였을 거라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 이게 올해 그 완공이 되는 거야, 이 해군기지가. 근데 이명박이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 이게 뭐 민간인이랑 같이 이용을 한다는 둥 개구랄 쳤는데, 사실 이거는 이게 그 서부 해안이 그렇게 잡혀버리면, 거기에 해군기지가 들어서고 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제주도의 4분의 1을 민간인이 접근이 안 돼. 차단이 안 되고, 그 좋은 우리의 자연환경을 그냥 이 미군들이 대형 항공모함 같은 거 갖다 놓고 지네들이 쓰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미군이 이제까지 우리나라에 미군으로 주둔했던 땅들의 문제가, 그 미군이 한번 훈련할 때마다 나가는 전차들 있잖아요. 그런 전차나 무기들이 어마어마한 연료를 싣고 가는 거야. 그런데 그걸 다 못 쓰잖아요. 그런데 그 연료를 차 안에 남겨두면, 그 전차 안에 남겨두면 굳는다는 거야. 그럼 어떡하냐? 쓰던 연료를 땅에 버려. 그냥 미군기지 땅에 그냥 쏟아버려. 그래서 그 쏟아부은 기름이 쌓이고 쌓여서 몇백 미터를 파고 내려가도 그 기름띠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미군 전차에서 나온 이 오일들이 토양을 오염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지역만 망하는 게 아니라 주변을 죽여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바로 이 커다란 함정에 들어가는 그 기름띠. 여러분 대형 항구 가봐. 대형 항구에서 스크린쿨러 이런 거 할 수 있어? 스쿠버 다이빙 할 수 있어? 큰 배들이 뜨는 곳에는 배에서 나오는 기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밑에 들어가서 잠수하고 이런 거 못 하잖아요. 더럽잖아. 근데 이게 그런 대형 군함들이 와서 여기에 대기하고 그렇게 훈련에 사용하는 기름들을 또 막 버릴 거라는 거야. 미국이 전 세계에 그걸로 악명이 높아. 그래서 심지어 필리핀도 미군한테 미군 기지 사용료 내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배상금을 물게 한다는 거야. 전 세계에서 그걸 물지 않는 물지 않는 나라가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 우리는 미군에게 환경 보상에 대해서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 데나 미국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지으면 권력자들이 막 신이 쉬어 감사합니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 아니야. 제주도 환경 문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시민사회단체의 5가지 이슈를 한번 짚어보는 신상 코너 마음에 드셨습니까? 네, 다른 거는 내가 내 뜻대로 이거를 폐지했다가 생겼다 할 수 있는데, 요 코너는 양희원영 국장님이 안 바쁘면 유지되는 코너야. 혹시 이분이 계속 해외 회의도 많이 가요. 그래서 이분이 회의 때문에 못 가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한 주 쉬더라도 계속 이어가는, 오랫동안 같이 가는 코너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 속보들이나 엽기 뉴스에 밀려갖고 못 봤던 내용들을 보는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오늘 5가지 뉴스가 뭐였냐면, 기아차 51일차 농성을 하는 농성단에 물과 식량을 끊었다가, 이걸 네티즌들이 알게 되니까 도로 반입시켜줬다라는 뉴스. 그 다음에 김무성 아버지가 유명한 친일파이고, 이게 역사적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김무성이 굉장히 자기가, 진보적인 사상가인 것처럼 막 쇼를 하고 다니면서, 김무성 아버지의 친일 행적이 지금 지워지고 있다라는 거, 요거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지적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지난주 기자회견의 핵심적인 내용이, 우리가 노동개혁 문제, 그러니까 노동,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별로 의지가 없고, 노동개혁만 강조했다라는 거 우리가 짚었지만, 사실 메르스 문제, 이 메르스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사과가 없었고, 또 문제가 뭐다. 실제로 이번 메르스가 왜 그렇게 퍼진 거야? 왜 죄 없는 국민 36명이 죽었어야 돼? 왜 국민 188명이 그 메르스 환자로서 평생 폐섬유종을 앓고 살아야 되냐고. 그 이유는 결국 이 전염병은 공공의료시설에서 전담하고 전문 인력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명박 때 싹 없앴잖아. 그거 알죠? 이명박 때 이 공공의료를 다 없애고 공공의료를 민영화하는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특히 가장 선봉했었던 게 홍준표 아니야. 진주의료원 없애는 거. 자기네들끼리 밥그릇 지키기다 이러면서 그런 공공진료소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번에 메르스 사태 같은 게 발생했는데 삼성의료원에다 다 맡겨놨다가 80명 이상이 삼성의료원에서 나온 거 아니야. 기가 막히는. 나 이미 임자 있는 몸이야. 어떻게? 나 이미 임자 있는 몸이니까 나한테 하트 날리지 말어. 꺼져. 자, 그 다음에 4번째, 국정원 해킹 피해자 고발단을 모집 중이다. 이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거예요. 내가 국정원을 고소했잖아. 나는 국정원 직원이 우리 가족에게 악플을 달았기 때문에 나는 고소인이야. 근데 나는 국정원 해킹 피해자의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거 내가 못하는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이게 뭐야? 고발이야. 고발은 누가 하는 거야? 제3자가 하는 거예요. 제3자도 할 수 있는 게 고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1차로 2,000명의 고발단을 모집했는데 이번에 2차로 계속해서 고발단을 모집하고 있다니까. 시민정치마당에 들어가셔서요. 이 국정원 해킹 피해자 국민 3차 고발단 모집에 2차인가 3차 고발단 모집에 2차 고발단 모집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제주 해군 기지 반대 운동이 제주 해군 기지 반대 운동이 내가 하트 치지 말랬지. 나 임자 있는 몸이라고 내가 하트 쓰면 블랙 건다 그랬어 안 그랬어? 자, 알았어. 내가 좋아 죽겠지. 나 임자 있는 몸이라고. 자, 그 다음 제주 해군기지 3001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좀 짚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DMZ 지뢰 폭발. 지금 우리 국방부에서 봤죠? 여러분 이제 뉴스를 보신 분들 보셨을 거예요. 우리 국방부에서 공식 발표한 거죠. 요게 이 지뢰가 북한의 지뢰다.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아까 이렇게 자막으로 나왔어요. 소리는 못 들었지만 분명히 우리 국방부에서 요 DMZ가 이게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지금 공식 발표했죠.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서 이게 지금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이게 북한에서 이 목함 지뢰를 묻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장병이 2-3명이 지금 중상을 입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심각한 문제냐 하면요. 여기 이 DMZ 남쪽 480m야.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휴전선이 있어. 휴전선 북쪽으로 2km는 북한 영토야. 휴전선 남쪽 2km는 비무장지대라 그래가지고 여기는 중립지대야. 중립지대이고 다만 경계는 남쪽에서 해요. 경계는 남쪽에서 하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우리가 관리하는 중립지대가 이 DMZ인데 여기에 북한이 뚫고 와서 지뢰를 설치하고 갔다는 거야. 녹슬지 않은 지뢰를. 그 녹슬지 않은 지뢰라는 얘기는 뭐야? 최근에 묻었다는 얘기야.
이게 북한에서 흘러내려온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뭐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지형이래. 그러니까 북한에서 와서 묻고 갔다는 얘기야. 그지?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휴전선이 뚫렸다는 얘기야. 휴전선이 뚫렸다는 얘기라고. 한마디로 우리 정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가 지금 북한 놈들이 와가지고 그 목각 지뢰를 묻어놓고 갔는데 그걸 알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했다가 우리 군인들이 희생됐다는 사건이야 지금. 이건 뚫린 거야. 한마디로 지금 우리 정부가 휴전선 방어에 실패했다는 증거예요. 어? 우리 정부가 만약에 정부 발표가 맞다면 이건 지금 우리 정부의 대북 방어 능력이, 대북 경계 능력이 제로란 얘기야. 사실 우리가 이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예. 처음은 아니야. 이미 2012년 그거 기억나지? 노쿠 귀순. 북한군이 월남 귀순을 한 거야. 귀순을 했는데 원래 7단계의 경계망이 있는데 한 번도 안 잡혔어. 심지어 애가 군부대를 들어간 거야. 군부대를 들어가가지고 그 생활관에 문을 두들기고 내가 배가 고프다고. 그러니까 우리 군인들이 라면 끓여줬대잖아. 그게 걸린 거야. 근데 또 우리 국방부에서 잽싸게 거짓말했어. 그런 적 없다. 노크에서 잡은 거 아니라고 거짓말했다가 알고 보니까 CCTV에 이미 증거가 있었고 그게 이미 다 털려가지고 몇 명이 잘렸다라는 것이 나중에 또 밝혀진 거예요. 그게 노크 기순이야. 그랬지. 이번에 또 있었잖아. 무슨 대기 귀순.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귀순했던 사건 있었잖아. 그 지난달인가. 전혀 우리 군이, 우리 군대에서 지금 북한군이 일단 귀순은 사실 넘어오겠다는 거잖아. 평화적으로 이제 싸우러 오는 게 아니라 자기 넘어오겠다. 이런 사람들이잖아. 근데 지금 이 북한군이 이제 전쟁의 목적으로 와서 지뢰를 심었다면 그걸 지금까지 이게 근데 휴전선이 전부 다 CCTV가 촬영이 된다며. 그죠? 휴전선 일대가 그 24시간 열추적하고 24시간 열추적하고 CCTV로 아니야 TOD로 동영상이 촬영이 된다며. 그죠? 비무장지대를 TOD로 계속 촬영 중이라는 거야. 그거를 어떻게 몰랐냐고. 비무장지대. 자, 그래요. 질문할 때 또 한 번만 골뱅이 문의 넣으면 블랙할 거야. 잘 들어요. 이 사건 발생 DMZ가 어디냐 하면 우리 웬 시청자가 뜬금없이 화이트보드를 보내왔어. 내가 아니 이 양반은 저기 왜 이 화이트보드를 보냈나 그랬더니 재은아 미안 너의 낙서를 지웠어. 이런 때를 위해서 화이트보드를 보내주신 거죠. 자 DMZ가 어딘지 설명하겠어. 자 이게 뭘로 보여? 한반도야. 이게 한반도야. 잘 보면 한반도야. 자 이때 이 휴전선이 옛날에는 38도선이었어요. 그런데 이 38도선이 1953년 전쟁을 거치면서 휴전협정을 거쳐서 휴전선이 요렇게 쳐지는 거야. 서쪽은 남쪽으로 내려오고 그 동쪽은 북쪽으로 더 올라간. 그래서 38선보다 요렇게 이제 바뀐 휴전선이 그어져요. 이 바뀐 휴전선이 이렇게 있다면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 여기가 DMZ야. 자, 이게 휴전선이고, 요게 휴전선이고, 북쪽으로 2km, 2km, 남쪽으로 2km가 비무장지대. 여기서 전쟁하면 안 돼. 여기, 좌우가 바뀌어서, 어떡하지? 좌우, 알았어. 그럼 그림을 다시 그릴게. 에이, 마우스로. 미안해. 너무 흥분해서 그랬어. 자, 그러면, 잠깐만.
그림이 살짝 이거 조금 무리다. 이 좌우 반전의 문제군요. 이렇게 해서 됐어. 그림이 좌우로 바뀌니까 상당히 못생겨졌어요. 예, 38선이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어떻게 됐다? 이렇게 갈라진다. 예, 이게 이제 휴전선의 위치가 이렇게 생기고, 예, 휴전선의 위치가 이렇고 38선은 일직선이었지만 휴전선이 이렇게 올라갔다. 그 휴전선이 이렇게 있다라면, 요 휴전선이 이렇게 있다라면 위쪽에 2km는 북한군이 관리하는 비무장지대, 남쪽에 2km는 남한군이 관리하는 비무장지대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그 휴전선 2km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소들을 두고 이 안에는 민간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민간인이 들어갈 수 없는 민간인 통제선이야. 여기는 반드시 군대에 신고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요게 이제 이 남쪽 2km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비무장지대인 거야. 여기에서 이 480m면 거의 이제 이게 2km니까 요 정도 아니야. 요 480m에서 사건이 발생한 거야. 그러면 지금 이 휴전선 경계에 비상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내 말이 맞아? 내 말 틀렸어? 내가 잘못 이해한 거예요? 제가 지금 뉴스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지금 휴전선 남측 DMZ 480m에서 지뢰가 터졌다는 얘기는 북한군이 휴전선을 뚫고 내려와서 여기에 지뢰를 묻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휴전선 경계가 엉망이란 얘기라고. 이제까지 이런 사고 없었잖아요. 김대중 노무현 때 이런 사고 있었어? 김대중 노무현 때 이런 사고 있었냐고. 김대중 노무현 때 우리의 영토 연평도가 폭격당한 적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지금 뭐 정전협정 위반이다. 정전협정 위반 맞아요. 이게 북한의 주장이라면, 예, 이게 북한의 주장이라면 이거 정전협정 위반이 맞습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정전협정 위반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언제 또 그랬을까? 예, 언제 또 그랬을까? 여러분 있잖아요. GP하고 GOP를 좀 구분을 해봅시다. 예, 지금 뭐 계속해서 물타기를 하고 있어. GOP, GP를 가지고 계속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요 DMZ 안에 있는 게 GP야, GOP야. 자, 조금 아까 내가 그려준, 휴전선 남쪽 DMZ 안에 있는 이거 GP야, GOP야. 요거 GP죠? GP야, 이거 헷갈리고 있어. 이 DMZ 바깥에 있는 게 있고, 안쪽에 있는 게 있어. 안쪽에 있는 건 GP. 안쪽에 있는 게 GP고, 바깥에 있는 게 GOP라고. 2km 바깥에 있는 게 GOP. 맞지? 그리고 이 아니면 24시간 녹화가 되는 걸로 알아요. 요거 24시간 녹화가 돼야 돼. 그래야 맞는 얘기야. 그지? 요게 24시간 녹화되는 것이고 24시간 감시가 돼야 되는 곳이야. 거기서 지금 지뢰가 발견됐는데 이걸 알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우리 군이 다칠 때까지 몰랐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지난번에 연평도 털릴 때, 연평도 포격당할 때 그때도 문제였어. 그거 정전협정 위반이에요. 지금 북한군이 연평도를 포격했잖아. 그거 정전협정 위반이었어. 이번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왜 그 당시에 우리나라 본토가 공격당한 게 53년 휴전협정 이후에 최초의 사건이었어요. 이명박 때 연평도 피격 사건이. 그런데 그때 이명박이 어떻게 된 줄 알아? 확전을 방지하자 그러면서 그만하자고 먼저 전통문 보냈어, 이쪽에서. 그때 왜 그랬냐? 이것도, 바쁜데, 이게 가야 되는데. 잘 들어봐봐. 이게 이게 북한의 해주 땅이야. 북한의 해주 땅이 이렇게 있다면, 연평도가 이렇게 있잖아. 연평도가 이렇게 있는데, 연평도죠, 이거. 연평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연평도의 문제가 뭐냐 하면, 국제법상 북한의 영해 안에 있는 거야.
북한의 영해가 뭐냐 하면 이 썰물 때 지평선으로 그러니까 그 뭐지?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가 떨어진 데까지를 국제법상 영해라 그래요. 그 영해는 함부로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이 나라에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영해야. 우리나라도 있고 다른 나라 다 있어. 근데 NLL이 어딨냐 하면 이렇게 있는 거야. 연평도 위쪽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야. 이게 NLL이야. 근데 이 NLL은 그러면 누가 그었냐? 누가 그었어요, NLL을? 주한미군이 그었어요. 근데 그럼 주한미군이 이 선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을까요? 안 지켜요. 이 NLL은 무슨 선이냐? 남한군, 그러니까 이제 이게 휴전협정 당시에 휴전선을 그을 때 육지만 그은 거야. 육지만 긋고 바닷가에 휴전선을 긋지 않았어. 해안 경계를 확정짓지 않은 거야.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이런 5개의 섬만 서해 5도가 남한의 영토다까지만 합의를 하고 해안선을 긋는 거를 합의를 안 하고 끝낸 거야.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된 거야. 해안선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이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그럼 일단 여기 NLL을 그은 거야. 그 당시에는 이제 이 국제법상 북한의 영해가 인정이 안 됐었나 봐. 그리고 이 주한미군이 NLL을 그어주면서 이 NLL이 무슨 뜻이냐. 남한의 군함이 넘어가면 안 되는 선. NLL이 뭐냐 하면 주한미군이 임시로 설정한 남한의 군함이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이 NLL이야. 북방한계선. 요 NLL은 남한의 영토가 아니라 남한의 영토가 아니라 남한의 군함이 넘으면 안 되는 선. 그게 NLL이야. 근데 이 NLL을 그어놓은 거를 북한이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북한에 통보를 안 한 거야. 그러다 언제 이게 문제가 됐냐 하면 1972년. 197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맞지? 1972. 1972년에 북한하고 남한이 7.4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해. 김일성, 박정희, 김일성이 72년 7월 4일에 7.4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그 내용이 뭐였냐면 남한과 북한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앞으로 평화 통일의 노력을 해간다? 이걸 약속한 거야. 김정일하고 그러니까 김일성하고 박정희가 앞으로 남한과 북한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의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 이걸 선언한 거야. 72년 7월 4일에. 그러자 북한에서 야, 근데 너네 이게 NLL이 뭐니? 이러고 물어본 거야. 그리고 이게 2년 동안 문제가 됐어. 남북 사이에 이 NLL에 문제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74년에 미국의 국무장관인가 국방장관 헨리 키신저라는 국방장관이 미국의 국무회의, 미국의 대통령과 장관들 모인 회의에다가 보고서를 올려. 뭐라고 올리냐? 이 NLL은 현재 국제법 위반이니 재논의가 시급하다. 우리 측 미군의 잘못이다. 이거 국제법 위반이니까 재논의가 시급하다라는 보고서를 올렸다고. 그 순간 미국은 발을 뺀 거야. 그러면 지금 연평도는 어떤 상태냐? 그래서 지금 북한의 주장은 이게 국제법상 북한의 땅이니까. 그런데 국제법에 뭐가 있냐면 만약에 두 나라의 경계선이 그럴 수 있잖아. 두 나라가 너무 가까워. 그래갖고 이 둘 사이의 간격이 12해리가 안 돼.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두 나라가 합의해서 경계선을 정하게 돼 있어. 그게 국제법이야. 만약에 두 나라의 간격이 12해리가 안 될 때는 두 나라가 공식적으로 합의를 해서 경계선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합의를 해서 긋는 거야. 가령 대마도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합의해서 경계선을 긋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북한의 주장은 뭐냐면 빨리 NLL을 재논의해서 NLL에 대해서는 원래 없는 거니까 없애버리고 새롭게 경계를 정하자는 거야. 새롭게 남한의 연평도와 해주 사이에 경계를 정하자. 그게 북한의 주장이야. 근데 이게 그러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그래갖고 이 NLL이 잘못됐다고 최초로 인정해준 대통령이 누구예요? NLL이 잘못됐다고 최초로 인정해준 대통령이 누구야? 노씨야. 막 노무현 욕하고 싶지? 노태우야. 노씨는 노씨인데 노태우가 약속해준 거야. 1991년 그 남북기본 합의서를 발표하면서 1991년 그 참고로 노무현의 임기는 2003년부터 7년까지였어. 1991년에 남북기본 합의서라는 거를 발표하면서 그때 NLL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 인정을 해줬어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예.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건 NLL은 국제법 위반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재논의를 하겠다. 알았어. 내가 너무 좋지? 그래서 이 NLL은 이미 91년도에 노태우가 문제가 있다는 걸 시인해주고 지금부터 재논의하겠다고 약속을 해줘버린 거야. 그래갖고 김영삼 때 95년도에 김영삼이 그 국회에서 국방부 장관이 95년인가 6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공식으로 발표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김영삼 정부 지금의 한나라당의 뿌리 신한국당이 집권했던 시절에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발표를 합니다. 뭐라고 발표를 하느냐 하면 이 NLL은 국제법 위반이니까 지금 즉시 재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국회에 발언을 했어. 그랬는데 누가 이거 아까 지우개 어땠지? 이게 지우개가 떨어지는구나. 그런데 그 당시에 신한국당 의원들이 팔팔 뛰면서 NLL이 영토인데 그 영토를 내주자는 얘기냐? 그러면서 길길이 날뛰어갖고 논의가 안 된 거야. 그러다가 김영삼 정부가 끝나고 김대중 정부 들어섰을 때 그 김대중 정부에서 이게 몰랐어. 이전 정부에서 박정희도 약속하고 전두환도 약속하고 노태우도 약속하고 김영삼도 약속한 걸 몰랐어. 김대중한테 비밀로 하고 이 새끼들 도망을 간 거야. 근데 이 김대중 정부 들어서자마자 이 미친놈들이 서해에 와갖고 난동을 피운 거야. 서해 교전. 이 새끼들이 와갖고 무력 시위를 하니까 일단 김대중 대통령의 국방부가 일단 밀어내라. 이래갖고 싸우지는 않으면서 내쫓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심한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NLL 바깥으로 밀어냈어. 그러면서 북한의 배에 불이 펄펄 나면서 이제 도망가는 장면이 찍힌 거야. 그래서 서해교전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기게 돼, 1차. 그 서해교전이 뭐였냐? NLL에 대해서 왜 너네 과거 정부가 약속한 거 안 지키냐라는 무력 시위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김대중 정부에서 과거 정부의 기록을 뒤진 거지. 그래서 박정희도 전두환도 노태우도 김영삼도 NLL을 없애주기로 약속했다는 거 알게 된 거야. 재논의하기로 약속했다는 거 알게 된 거야. 그런데 김대중이 그러면 과거 정부의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빨갱이 새끼! 나라를 팔아먹어! 쌩 난리가 난 거야. 조중동이. 조중동에서 쌩 난리가 나가지고 거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네요. 삼관왕이지나. 거친 시청을 해서 거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로 등극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좌지간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 NLL 문제는 김대중 대통령 때 처음으로 과거 정부의 약속이 알려지고 근데 김대중 정부에서 그거를 다시 논의한다 하니까 빨갱이 새끼라고 지랄 연병이 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때 가서 NLL에 대한 재논의를 한 거야. 그 재논의를 어떻게 했느냐? 노태우는 NLL을 없애주기로 약속을 했어. 재논의한다고. 근데 노무현은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 NLL은 건드리지 마라. NLL은 어차피 국경선도 아니고 남한 군함이 올라갈 수 없는 선 아니냐. 그러니까 그 NLL은 역사적 기록으로 그냥 남겨놓고 단 우리가 어떻게 하자. 해주 앞바다 즉 연평도 일대를 서해 5도 일대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서 공동 수역으로 하자. 그 대신 해주에 있는 북한 군 부대를 북쪽으로 빼라. 북쪽으로 다 빼고 이 해주 앞바다 그리고 해주에다가 제2의 개성공단을 만들어주겠다. 해주공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이걸 메이드 인 코리아로 수출하고 한반도 평화의 제2기지로 만들자. 이게 어떤 약속이야? 노무현의 14선언이야. 14선언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계속 NLL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쟁 나고 이렇게 위험천만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이미 미국이 74년도에 포기한 선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NLL을 없애겠다 그러면 남한에 뭐 이 그 미친 꼴통들이 쌩 난리를 피우니까 NLL은 그대로 두되 이 해주 앞바다를 평화의 바다, 전쟁이 없는 바다를 만들자. 그래서 공동수역으로 만들고 남북한이 같이 지키자. 왜냐하면 그 당시 중국에서 자꾸 들어와갖고 우리 꽃게를 쌍끌이 해가니까 남북이 같이 요 중국만 방어하고 이 서해 앞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자라고 약속했던 게 노무현의 14선언. 그 14선언을 이명박이 내다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저기 누구야, 박왕자라는 그 한나라당 그 여성위원장이 북한에서 넘으면 안 되는 경계선을 넘어갔다 총 맞아 죽는 사고가 발생하잖아. 그걸 건수로 금강산 관광 중지시키고, 금강산 관광을 중지시켜버리면서 북한으로 들어가던 돈이, 민간인 교류가 절반으로 줄어버린 거야. 그 다음에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지원이 끊기고,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 오이사 조치를 해제해달라는 걸 계속 요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결국은 뭐냐? 금강산, 여러분 그거 기억나요? 현정은 현대회장이 그 금강산 관광지 며칠, 그니까 지난 7월일 거야 아마. 7월 달에 가서 재점검 했다는 기사 봤어? 찾아봐. 현정은이가 북한에 있는 금강산 관광호텔을 재가동할 수 있는지 점검하러 갔어. 그게 지난달인가 나와. 그게 무슨 얘기냐?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이번에 이희호 여사가 가서 거기서 그 남북관계 개선을 동의하고,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이벤트를 같이 만들고,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을 전 세계에 보여주면서 박근혜는 박근혜대로 인지도를 올리고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흔들리는, 지네 막 고모부 죽이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 자기의 흔들린 위상을 바로잡는 이벤트를 하면서 실제로 북한이 요구한 건 오이사 조치야. 남쪽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이벤트를 원했고 북한은 오이사 조치 해제를 원한 거야. 근데 오이사 조치가 해제될 거라는 이 어느 감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현정은이 가서 둘러보고 온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지금 어긋났다고. 누구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희호 여사를 초청을 했어. 그래서 이희호 여사한테 선물 보따리를 갖고 오라고 요구를 한 거야. 그러면 남한에서 이희호 여사 편에 그 오이사 조치 해제나 이런 거에 대한 그 메시지를 갖고 와라. 사인을 보낸 거야. 그래서 초청장을 보냈어. 그래서 이희호 여사가 가기로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 선을 그은 거야. 이희호는 우리 정부를 대표하지 않는다. 그냥 민간인이다. 어떤 메시지도 이희호 여사 편에 보내지 않은 거야. 그래놓고 이희호 여사가 그 북한으로 들어간 날 따로 전통문을 보내서 야, 나랑 대화하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 김정은이가 왜 이희호 여사를 요청했느냐 하면 이건 단지 이희호가 의미 있는 게 아니야. 요거는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때 있었던 육자회담의 내용을 복원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바탕으로 해서 6개 나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북한 이게 다 같이 합의했던 내용이 있단 말이야. 그 내용을 14선언으로 확인했단 말이지. 그 14선언을 복구하는 게 김정은의 목표가 아니었겠나. 오이사 조치 해제하고 14선언을 실행하라고 요구하는 걸 목적으로 했을 텐데, 김정은이는 경험이 없고, 김정은이는 외교의 경험이 없고, 박근혜 정부는 무능하고, 결국 둘이서 이번에 이 긴급한 외교적인 상황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 시기를 놓친 거예요. 날려버린 거야. 8년 만에 찾아온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정말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진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전쟁을 막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지금 날린 거야. 남한에서 전통문을 따로 보내는 바람에. 그래서 싸가지 없는 김정은이가 이희호 여사 안 만나버렸어. 지가 초청해놓고 잔치집에 불러다 놓고 주인이 안 나온 거야.
이렇게 싸가지 없는 짓거리를 한 이유가 뭐냐? 우리 정부에서 이호 여사가 북한에 가서 남북관계가 개선됐다는 역사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따로 채널 굴리다가 실패한 거야. 북한이 막 신경질 내면서 접수를 안 그러니까 남쪽에서 보낸 전통문을 거절했대잖아. 그 배경이 그거야. 자, 지금 보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사람들 있지. 뭔 말인지 모르고 어려운 사람들 있지. 자, 여러분을 위해서, 뭔 말인지 모르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재방송이 지금부터 이어질 거예요. 예. 자, 오늘 내가 원래 2시에 생방송을 해야 되는데, 2시에 생방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갑자기 이게 북한의 지뢰가 터진, 북한에서 설치한 지뢰가 터진 긴급 속보가 뜨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제가 11시부터 생방송을 한 거예요. 2시에 생방송하는 줄 알고 왔던 시청자 여러분 지금 분노하면 안 돼. 이건 다 이 싸가지 없는 북한 지뢰 때문이야. 일단 진정을 하고 지금부터 이제 재방송을 보면 2시부터 딱 틀면 그게 생방송 같을 거야. 화내면 안 돼? 자, 그러면서 이제 재방송을 보시면 되고요. 자, 좌우지간 놀라지 마세요. 그 DMZ 지뢰 폭발은 지난주 화요일이었다. 그런데 왜 이제야 속보? 예. 자, 이유는 망치 부인의 방송을 쭉 보다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시청자 의견 난 남겨놔. 그럼 내가 내일 낮 2시에 자세하게 보충 설명 들어갈게요. 오늘은 일단 급하니까 일단 2시에 몰려온 시청자님들의 당황스러움을 우리가 당황하셨어요? 예. 그 진정시키면서 지금부터 이제 재방송을 보다 보면 2시에 시작하는 재방송이니까 생방송 같을 거야. 진정들 하고. 자, 지금부터 이제 재방송을 보시면 돼요.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예. 오늘 방송 볼만 하셨나요? 네. 볼만 하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네. 재밌게 봐놓고 추천 안 하고 도망간 인간들이 꼭 있어요. 네. 그런 인간들 알지? 오늘 밤 녹색 설사에 물 들어있는 이부자리에서 눈 뜰지어다. 그때는 믿으실 거야. 오늘 지난주에 터진 지뢰 사건이 오늘 속보로 터지는 오늘의 뉴스를 보면서 한반도는 또 한 번 8월 15일 이 광복절 70주년을 앞두고 다시 한번 전운이 감도는 또 한 번 감기를 앓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참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비판하는 민주 세력들, 민주 언론인들을 빨갱이 간첩으로 몰아서 사형시키고 감옥 살게 하고 고문하고 그랬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망치 부인이 저들에 의해서 공격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망치 부인이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사실이 아닌 게 있냐? 따져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망치 부인에게 압력을 가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제 편에 서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웃고 가니까 고마워요. 오늘 우리는 장준하 선생님 이야기를 봤어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박정희라는 절대 권력에 맞서서 언론의 진실, 언론의 역할을 이루기 위해 애쓰셨던 언론인 장준하 선생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40년이 되는 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준하 선생 40주기 추모식을 국민들이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에 흐트러진, 그리고 왜곡되어 있는, 그리고 가진 자들과 이 반역자들에 의해서, 매국노들에 의해서 찢겨진 역사를 복원하는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망치 부인이 선동했다고 우기는 님들아, 내가 언제 선동했어? 네가 흔들린 거지. 네 귀가 얇아가지고 그냥 귓구녕이 얇아갖고 지가 흔들려 놓고 나한테 지랄이야. 왜 119에 신고해라. 내가 네 가슴에 불 질렀다고. 아니면 저기 112에 신고해. 내가 네 가슴을 훔쳤다고. 내가 언제 훔쳤어 임마.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에 나한테 들이대다가 흠칫칫 그러면서 들이댔던 남자가 지금 우리 집에서 밥하고 있어. 너도 그 꼴 나기 싫으면 나에 대한 마음을 접어.
아우, 이놈의 인기는 언제나 그냥 가라앉을지. 자,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후원해주실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티내면 후원하지 못하는 시청자분들이 마음 아파할까봐 티 못 낸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추천해주신 2617분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을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풍행국님, 여비고님, 참세상 세월호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그분들 아무런 받는 거 없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 그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통해서 그 망치부인을 만나시는 분들 계시다라면 꼭 응원의 한마디, 수고하셨다라는 감사의 한마디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에서 가난해도 행복한 서민이 되고 싶다는 꿈을 제 나이 15살에 처음 꾸었습니다. 그리고 32년째 그 꿈을 꾸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게 참 힘든 꿈이라는 걸 깨달아갔습니다. 하지만 전 여전히 그 꿈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어차피 우리는 성공이 보장된, 승리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갈만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가는 사람들이니까요.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무시기 전에 1분만 망치부인과 같은 꿈을 꿔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